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행운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운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과정에 도전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면 또 이 과정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준비를 위해서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라는 부분들도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응시 정보를 보게 되면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응시 자격은 일단 제한은 없고요. 객관식 오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오지선다라는 건 뭐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그 객관식이라는 거 그렇죠? 선다형 문제.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시험 과목별로 40점 미만만 아니면 돼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평균 60점. 시험은 또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걸로만 봐도. 시험 과목을 보면 자산관리 기본지식 쪽에서는 재무설계와 프로세서, 경제동향 분석과 예측, 법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세서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서부터 시작해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고 경제동향 분석 쪽을 보면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수요와 공급, GDP에 대한 이야기 그게 주력이에요. 법률 쪽은 아주 법률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법률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은행법과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나와 있는 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연수 쪽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금도 소득세, 종합과세는 뭐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양도소득세. 이거는 인생 살면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죠. 상속증여세 마찬가지고요.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씩은 납입하게 되는, 그리고 종부세까지 납입하면 훨씬 더 좋고, 그쵸? 예, 그런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보험 설계와 은퇴 설계.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금융자산 및 투자설계 쪽에서 나오는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금융상품, 뭐 예금, 적금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은 상품들까지 전부 다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는 정도?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과 채권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 이 종목은 이래서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채권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금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러니까 파생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설계 프로세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점수도 높죠. 근데 책이 2권이에요. 2권으로 여기서는 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 상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분석,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자산관리 전략. 살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부동산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용도지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죠. 뭐 지적도 보는 법, 뭐 등기부등본 보는 법,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부동산 실명거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연대기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재건축과 뭐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터치 하면서 아, 이런 게 요런 얘기구나. 그럼 요런 걸 한번 더 추가로 공부해 볼까? 이런 니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점. 그리고 시험은 과목당 문제당 1분 정도 시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지선다 1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못 푸시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아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고 몰라서 잠깐 못 푸는 문제는 있으실 수는 있겠죠. 그럴 땐 찍어야죠. 그렇죠? 예, 찍신이 도래하게 되면 오지선다 안에서 또 답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은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도 그렇고 60점이 가이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 시간도 충분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오지선다로 해서 선다형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살펴보게 되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기본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제목 정도 소개시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에서 시험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기본서를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학습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기본서 학습하시는 순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과목이 쭉 있으면 그 과목 중에서 대부분 이제 시험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험 일정에 맞춰서 공부할 때는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내가 자신 없는 거는 어떻게? 과락. 그렇죠? 과락만 면하게 공부하고 자격증 딸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는 거를 올려서 점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합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 없었던 거는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문 지식을 쌓으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할 준비를 또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따서 그렇죠?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그걸로 평생 현역에 써먹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각 과목 교재에는요. 뭐가 수록이 되어 있냐면 연습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문제 문항을 뒤집든 아니면 똑같이 쓰든 어쨌든 연습 문제는 꼭 나온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문제를 제공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핵심 정리 문제를 제공하게 되면 EPS에서도 당연히 핵심 문제집을 발간을 하죠. 그러면 이 핵심 문제집들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연습 문제와 핵심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기본서를 차분하게 읽으면 당연히 100%다 합격을 하시겠죠. 시험장에서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 과목별로 문제가 쭉 나오는데 1번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가 나오잖아요. 100번까지.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1번 문제에서부터 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산관리가 난 자산관리에 자신이 있었다. 난 보험 및 은퇴 설계에 자신이 있었다. 아니면 난 뭐 부동산 쪽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 먼저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 있는 거 먼저 그렇죠. 풀어나간다. 평균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하게 못하는 것은 기본만 우선은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하는 과목에 대한 안내를 지금서부터 한번 몇 차시에 걸쳐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 안에 뭘 공부하지? 라는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 대한 거, 보험 및 은퇴 설계에 대한 거, 그리고 세무 설계에 대한 거, 금융자산 투자 설계 1, 2, 그다음 비금융자산 투자 설계. 요렇게 한 파트 묶을 거고요. 요렇게 한 파트 묶을 거고, 요렇게 한 파트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요게 두 개는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자산관리 기본 지식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학습 내용을 보면 고객의 재무설계가 뭔지, 이게 재무상담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래서 재테크하고도 어떻게 틀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대한 게 요 한 권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FP가 알아야 될 기본 법규. 그래서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이 10문항, 경제동향 분석과 예측 관련되는 부분이 15문항, 법률 관련 부분이 15문항. 그래서 전체 40점 몇 점을 갖고 가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무설계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건 기업재무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재무설계에 대한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재무설계에 대한 의의가 나와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 그래서 재무 상담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재무 설계는 고객의 목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쭉 설명을 지금 하죠. 그리고 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설계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의해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및 국제화가 되고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규가 강화되더라. 특히 강화되는 법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법규잖아요. 자산부채의 증가는 어떻게 자산부채의 증가가 됐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보다 여러분들 더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집에 냉장고, 세탁기 없으신 분, TV 없으신 분. 아마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TV는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은 식기세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문명의 이기들을 다 갖고 자동차라든가 다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절대 빈곤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상대적인 빈곤은 몰라도 절대적인 빈곤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 의식이 변화하죠. 개별성을 추구하고 비재무적인 욕구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재무설계 중요성이 훨씬 더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 과거 대가족 시대와는 다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노동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주요 테마가 되죠. 그렇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국가 공인 자격인 은행 FP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은행 FP를 공부하게 되면 고객과의 재무상담의 일정 프로세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러면서 유망 고객을 찾고 고객한테 효과적인 질문을 하고
이 효과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객을 안다라는 건 적정성의 원칙이나 적합성의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을 안다라는 건 효과적인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질문, 문제인식 질문, 시사 질문, 문제 해결 질문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 경청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갖고 가게 돼요. 정보 수집 및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를 수치화하면서 그리고 기간별로 생애 주기별로 재무 설계, 재무 목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6단계 절차의 흐름을 배우게 되면 고객하고 아무래도 체계적인 그리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죠. 재무상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제안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입을 제안하게 되고 이 제안 단계에서는 이제 고객한테 다양한 상품에 대한 또 안내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도 다 상당히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또 학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우리 교재에서는 고객 유형별 제안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적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전문직 종사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교재에서 다 풀어놓고 있죠. 계약체결 기법, 묵시적 동의법이라는 게 있고 양자택일법, 예화법, 손해암시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판 마케팅이라는 부분 보면 이거 지금만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그래서 경업생명표가 올라가서 연금이 작아진다든가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된다든가 묵시적 동의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익자는 사모님으로 할까요? 배우자분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거에 대한 기법에 대한 설명들도 상세히 잘 풀어놓고 있죠.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 쪽에서는 개방경제와의 거시경제와 폐쇄경제와의 거시경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이나 또는 생산물 시장 또는 대부자금 시장, 외환 시장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단기 그리고 장기에 걸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판다라고 할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을 모르면 투자라는 걸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장을 알아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거시경제 시장의 4가지 생산물 시장이라든가 요소 시장 그리고 대부자금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총 수요와 공급 그리고 천연자원이나 자본, 노동 특히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재에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외환 시장 환율 그리고 국제 수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나 환율이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외환이나 대출 같은 경우 우체국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알아야 투자 상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고요. 고객은 다 여기에 노출이 돼 있으세요. 어느 금융기관에 가든지 환율이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경제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담을 다 받으시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국민소득은 가계소비와 국내 투자와
재정 지출과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순수출은 국민소득 마이너스 나머지가 되고 국민소득은 국내 총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순수출은 상품 서비스 수지이고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상품 서비스 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국내 총 지출이 어떻게 됐고, 국내 총 생산이 어떻게 됐고, 국내 투자가 어떻게 되고, 가계 소비가 어떻게 되고, 순수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상품을 분석하고 경제를 살펴보고 고객과 상담하고 할 때 다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을 은행FP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거죠.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 곡선 상에 움직이는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지. 그렇죠? 이 간단한 원리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경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제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더 자신감 있게 고객한테 다양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 공급이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가격이, 즉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총 생산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 파동이 났다. 그러면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은 줄어들겠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교재에서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로 설명해서 알려드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무슨 얘기지 헷갈리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투자 상품이나 어떤 경제를 이해하고 그래도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옛날처럼 예금 적금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금 적금 보험만 팔 때 사실 여기까지 필요가 없거든. 또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을 접근하려면 당연히 경제 동향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금만 팔 때도 금리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두면 훨씬 좋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재정정책과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되는 이야기, 환율 변동과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어느 때 환율이 하락하는지 어느 때 환율이 상승하는지 경기 동향은 어느 때 확장 국면인지 어느 때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나 스스로도 투자할 때 아무래도 훨씬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시장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편이 이제 법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본직무 관련되는 법규는 민법, 그리고 민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어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민법과 더불어서 물권과 관련되는 또 내용들도 나오죠. 물권과 채권. 그래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이 우선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저당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이제 저당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받아야 된다. 채권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물권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머지 채권자들이 돈을 갖고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고객들하고 상담하시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공시제도,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부동산 물건은 기본적으로 공신력은 없죠. 공시는 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법률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적어놓고 있어요.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당권까지 해서 8가지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물권의 종류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교재에선 담고 있다. 채권. 채권의 양도 및 인수, 그 다음 채권의 소멸.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라든가 또 지시채권에 대한 이야기, 무기명채권에 대한 이야기,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변제, 상기, 혼동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을 우리 교재에서는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우리 업무와 관련되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접근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금하고 상당히 또 관련되는 부분들도 되고요. 여기서 다 알겠는데 이 부분 혼동이 뭐냐 하나만 살펴보게 되면 혼동에 대한 내용을 하나만 살펴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친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 혼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부친이 하고 자녀가 있는데 여기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자,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부친이 빚을 지고 있고 자녀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친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자녀한테 돈을 빌리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으면 자녀는 원래 부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부친의 채무를 상속받았지. 그렇죠? 그럼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한테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퉁치게 되죠. 예, 이걸 혼동. 이게 혼동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깊이 있게 상담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객하고 단순히 예금이나 뭐 적금만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것만 갖고 간단하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고객과의 한정 승인이라든가 상속 포기라든가 뭐 이렇게 상속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 다음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재무 설계라는 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상담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상법에 대한 기본 이해. 그래서 주식회사 한 명에서 합자, 유한 책임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건 요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회사, 그렇죠? 예, 주주권 가지고 움직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투자하시는 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들이 각각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 은행거래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법규, 그래서 예금계약,
예금 계약의 성립, 그리고 변경, 뭐 해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예금 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약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약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금융 쪽을 배우실 때 아주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서 배우셨었던 내용들일 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신탁과 관련되는 법률. 그래서 신탁은 단독이냐, 합동이냐,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또 뭐 부동산 신탁이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냐, 자산 유동화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위해서 신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또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탁 상품들이 또 출시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 고객들은 이런 상품들을 내가 안 팔아도 접하거든요. 그렇게 접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몰라요. 우리는 안 팔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자산 분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이야기도 동일해요.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 그래서 과거에는 증권사에서 상품 샀을 때, 은행에서 상품 샀을 때 각각 다르게 규제를 했다면 지금은 같은 상품은 같이 규제를 하죠. 그러다 보면 적합성의 원칙이나 적정성의 원칙, 부당 권유,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라든가 아니면 허위 광고,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공부는 뭐를 하면서 자격 시험을 통해서 함양하는 게 낫고요. 그 이왕 공부할 거면 자격 시험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라는 걸 주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좋죠.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 철회권 그 다음에 조정 이탈금 제재도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송 중지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각각 적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재를 통해서 학습해 보시면 아 내가 제대로 상품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고객한테 불이익이 아니라 나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여실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이건 특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은행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거,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련되는 법률,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대한 기본 이해, 그래서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시설대여, 내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혼인과 이혼, 상속에 대한 그러니까 민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이건 그렇죠. 민법 친족과 관련되는 부분들, 친족과 상속, 그 다음 주식의 합병과 분할, 개인회생제도 관련되는 거, 자금 세탁 방지, 이것도 중요하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우리가 이쪽 과목에서 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과목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산관리와 관련되는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 고객과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을 어프로치 해드릴 거며 그리고 경제 동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상당히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꾸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자산관리 기본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차시에는 또 이제 보험과 그 다음에 은퇴 설계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